호남이 결국 정청래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호남에서 정청래가 승리하면서 사실상 당대표 당선의 구분응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남 투표율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30몇 %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ARS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합쳐봐야 정확한 투표율이 나오는데요. 호남은요, 투표율보다 투표 숫자를 봐야 돼요. 지난 전당대회 호남 투표자 수가 18만 7천 명이었습니다. 투표율이 51.24%였어요. 호남은 전통적으로 유령 당원들이 많아요. 공천이고 당선인 지역은 원래 그렇습니다. 선거철 때 출마자들이 억지로 끌어모으는 당원들이 워낙 많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에서 경선이 기본 룰이 되면서 억지로 모으는 당원들의 숫자가 확 늘어났어요. 경상도에도 국힘 유령 당원이 똑같은 이유로 굉장히 많습니다. 호남은 큰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당원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번 지방선거 한 6개월 전쯤에 호남에서 당원 1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면서 하바리 유튜버들이나 이런 데서 정청래가 신천지를 동원했다 이런 공격했었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지방선거는 출마자가 워낙 많죠. 그러니까 출마하려는 사람들, 경선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마다 당원들을 억지로 막 끌어모읍니다. 당비 내줘요. 그렇게 해서 막 모으니까 호남 전체 10만 넘게 당원이 늘어나요. 이겁니다. 정청래가 신천지를 통해서 10만, 15만을 동원할 수 있어? 그러면 선거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힘들게 선거한다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호남 투표율을 보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총 투표자 수가 몇인지를 보세요. 저번 전당대회 18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거보다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게 핵심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여론조사도 김민석한테 불리하죠. 토론회를 계속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김민석한테 악재가 계속 터지죠. 레버리지 ETF도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거를 시작하자마자 김민석이 여론조사를 했으면 김민석한테 매우 유리했을 텐데 마지막에 하니까 확실히 김민석한테도 불리합니다. 자, 뉴 이재명 커뮤니티를 보니까 여론조사 대응 방법을 막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원이라고 하면 바로 끊긴다. 당원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코치를 하고 있어요. 무당파라고 해라. 이러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금, 토, 날짜가 알려진 여론조사는요. 동원된 조직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도 금, 토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야 돼요. 당원이 아닌 분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당원이신 분들은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절실하고 너무 불안하죠. 딱 3표 부족하다. 이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요. 진짜 민주당이 박살 날 거예요. 간절한 쪽이 이길 것이다. 냉정하게 정말 제 개인적인 사심을 다 비우고 판세 분석하면 정청래가 이깁니다. 네.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민석의 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조직을 총가동시켰거든요. 조직들이 끌어모으는 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더 확장력은 없어요. 그리고 조직된 표가 그대로 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투표 좀 지나고 나서 박선환하고 서미하고 김용하고 뭐라 그랬죠? 보완투표제 얘기했죠.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자기들이 계산한 표보다 덜 나왔어. 그래서 보완투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된 표가 자기들 계산만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흐름은 정청래에게 워낙에 좋고 당원들이 점점 절실해지고 있고 노사모까지 움직이고 있고 노란 풍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도권은 원래 정청래가 좋았는데 정청래 표가 더 늘어날 거다. 여론조사 원래 정청래가 좋았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정청래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선호 투표 없이 정청래가 이기는 걸로 해석하는 게 객관적입니다. 지금 호남, 광주, 특히 광주는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바닥 민심은 정청래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 말 꼭 믿어주세요. 바닥 민심은 김민석은 안 되지라고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김민석에 대해서 그냥 우리 진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어떤 조직들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제가 진짜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김민석은 노무현을 배신한 자잖아.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단순히 김민석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한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했고, 쉬운 싸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무서움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니네가 아무리 대통령 픽 김민석이고, 니들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 모두를 동원해도,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지더라도, 정청래를 무시 못 합니다. 그쵸? 정청래 무시했다가는 당원들이 또 그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정청래 후보는 인간적인 의리가 있어요. 제가 의리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정청래가 정치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제 눈 밖에 정치를 했다 그러면 저는 쌍욕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아는 정청래는 늘 광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정치인이에요. 흔치 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지지하는 것이고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김민석을 좋아합니다. 송영길은 사람 취급 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을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김민석이 민주당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가 굉장히 갈망했던 정치적인 꿈, 지금 권력을 가까이 두지 않았을 때 인간 김민석은 되게 순수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이번에 새롭게 느낀 거는 내가 알던 김민석이 맞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김민석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는데,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은. 권력이 없을 때 김민석은 하염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권력을 잡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김민석과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저는 정청래를 지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준영 다음에 민주당의 터줏대감이잖아요. 민주당에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3선, 4선 국회의원들 지금 뭐 3선 국회의원들 다 동지들이고 옛날에 세월호 광장에서 박주민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뭐 이런 분들 2012년에 국회의원 당선됐던 뭐 진선미 의원님 이런 분들 다 잘 아는 분들이죠. 잠깐만요. 제가 이게 카메라 앵글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좀 다시 좀 낮출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장 느끼고 제가 가장 실망한 게 그거예요. 권력이 없을 때는 참 순수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권력을 잡았을 때 인간의 판단 기준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권력을 누렸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참모습이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단호하게 저는 김민석도 형님 동생 사이고 정청래도 형님 동생 사이인데 저는 김민석을 단호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15% 차이로 이기면요 이 선거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또 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혁명적인 민주당의 변화가 시작합니다. 그 혁명적인 민주당의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말만 1인 1표제지, 이번에 만약에 김민석이 당선되면요, 1인 1표는 허상일 뿐인 거예요. 모든 조직을 동원하면 1인 1표 정도는 꺾을 수 있다라는 저들의 생각이 이제 오만방제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저들이 조직을 총동원하고 시민들이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이 선거에서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이기게 되면, 저들은 많은 것들을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오늘은 방송은 좀 짧게 할게요. 오늘 방송은 좀 짧게 할게요. 제가 지금 몸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막 속도 안 좋고, 막 소화도 안 되고, 어제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근데, 저도 걱정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이기고 싶고, 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뉴 이재명 세력이라는 세력이 민주당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켜온 민주당인데, 듣도 보도 못한 이재명만 빨아대는 민주주의의 가치도 모르는 인간들, 김남희나 강두구나 이현주나 황명선이나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에 이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거를 저는 볼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돼야만 이재명 대통령이 나머지 임기를 지지율이 탄탄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오늘 지지율 보셨어요? 42점 몇 %예요. 이번 지방선거,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김민석이 되면 30%예요. 바로 30%로 추락해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되면요, 다시 마음이 나갔던 코어 지지층들이 모여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이 돼야만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주변에서 대통령의 공소취소 이런 것들에 집권 1년차부터 혈안이 돼 있으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 불행한 대통령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들 옆에 있을 분들인데, 그분들이 점점 실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란, 저는 뭐 제가 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뉴영이 같이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정치권에 오래 원외 당대표로 있으면서 느꼈던 게, 민주주의의 가치란 권력을 잡았을 때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잡았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인은요, 허상일 뿐인 거예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 무서움이라는 걸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요, 탄탄하게 오랫동안 갈 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추위에 동상이 걸려면서까지 12시간 집회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제가, 권력은 잡은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죠. 그가 말했던 대동세상, 그가 말했던 민주주의, 그런 것들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오로지 내 사람, 나에게 충성을 잘하는 사람들만을 주변에 전부 포진시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저는 이번에 정청래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뛰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요, 우리가 4년 후에 볼 모습 같아요. 정청래는 어느 순간 대통령 후보감이 됐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왜 정청래가 체급이 올라가고 정청래는 이제 대통령감이 돼도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정청래는요, 여태까지 때릴 줄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공감하시죠? 정청래는 초선 때부터 때릴 줄만 아는 사람이지 맞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정청래는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서 4선의 정청래 법사위원장 당대표를 거치면서 맞을 줄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정치는요,
때릴 때보다 맞을 때가 더 맞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을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정치인들은 꼭 시련이 오는 거고 맞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큰 정치인들을 맞을 때 급소를 맞지 않아요. 급소를 맞지 않고 그냥 타박상 정도로 그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청래는 때릴 줄 아는 정치인으로 우리가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당 대표였지. 정치인 정청래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정청래에게 별로 그냥 정청래는 개혁적인 사람이라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랑 마음을 주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청래를 어느 순간부터 그냥 개혁적이고 민주당에 좋아하는 정치인이었던 정청래가 어느 순간 마음을 주고 싶은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인의 체급이 커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는 정치인과 마음을 준 정치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좋아하던 정치인이 잘못하면요 그냥 안 좋아하면 돼요. 그쵸? 되게 단순한 거예요. 좋아하던 정치인들이 내가 원하는 정치를 제대로 안 하면 나 이제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끝인 거예요. 근데 마음을 준 정치인들이 두드려 맞거나 그러면요 내가 아픈 거예요. 공감하시죠? 그냥 좋아했던 사람과 마음을 줬던 정치인이 두드려 맞으면요 내가 맞는 것보다 더 분하고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냥 정청래는 강경파, 예전에 언론에서 얘기했던 강경파, 그냥 개혁파, 그런 뭐죠? 뭐예요? 딴지 게시판 이용자, 뭐, 이런 정치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했던 게 마음을 주는 정치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정치의 체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정청래가 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대권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고, 내가 마음을 준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몇 명이나 있나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법사위에서 사이다 발언, 샤우팅을 하면 여러분들이 와, 저 사람 너무 괜찮다.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마음을 주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은 거예요. 정치인 정청래는 마음을 지지자로부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대선 불출마라는 거는요. 정청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가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권을 잡으려고 그런다. 그건 어떤 말이냐면 정청래가 결국은 당에 자기 당권을 가지고 공천권을 가지고 자기 개파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거를 가지고 대선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거는 너희들 같은 이익 집단이나 네 이재명 세력들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권을 도전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대선을 불출마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다음 총선을 공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정청래 후보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저 뉴 이재명 세력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자기 사람들 심어서 네가 결국은 대권 나가려는 거 아니냐. 근데 정청래 후보가 나 그렇지 않다. 나 대선 안 나간다. 내가 만든 1인 1표제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해서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의원 후보가 정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불식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선은요. 국민들이 부르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상대방 후보가 국힘당에서 누가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 후보가 너무 흠결이 많고 너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정청래 나와라가 되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는 불출마를 하고 싶어도 국민이 부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정청래가 대통령 후보감이다 이런 말은 정청래에게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사실. 정청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을 위해서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맞지. 정청래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통령 후보감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마음을 줬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끼리만 느끼는 거예요. 개혁하는 정치인들이 왕따 당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는, 개혁이라는 말은 좀 저는 뒤로 하고 싶어요. 개혁은 시대에 맞게 맞는 개혁이 있고 또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양심을 지키는 정치인들이 민주당에서 왕따가 되지 않고 그런 개파에 휩쓸려서 패거리 정치하는 인간들이 우쭐대는 꼴은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양심적인 정의로운 발언을 하고 왜 내가 국회의원 됐는지, 그런 사명감의 의원들이 있어요, 민주당에. 그런 의원들이 더 빛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능력도 없고 무능력한 인간들이 친명하면서 네 이재명 세력들에게 줄 서갖고 지역구를 지역위원장을 받고 공천을 받고 쉽게 배지를 받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인의 정치하는 이유를 알고,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민주당이 되게 빛나게 되는 건데, 그냥 누구를 통해서 공천받고 이런 인간들이 여러분들 당원들을 위해서 정치하겠습니까? 자기를 공천 준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겠습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랑 2014년부터 민주당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민주당 들어올 때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도 저는 딱 선을 긋잖아요. 이번만큼은 지지 못한다. 사실 제가 김민석 후보에게 당대표 나오시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했었어요. 당대표 나오는 순간 반은 김민석 후보의 안티가 되는데, 차라리 오세훈을 잡아주시면, 서울시장 나와서 오세훈 잡고, 그러면 나중에 대선이랑 딱 시차가 겹치잖아요. 2030년. 그때 민주당의 대권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를 매김하면 얼마나 좋냐. 근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그럼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호남에 2박 3일 있다 그래갖고 저 때문에 무슨 호남이 뒤집히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겨우 뭐 득표 활동 해봐야 한 100표, 200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주제 파악을 전 잘하거든요. 지나가다가 2번 한다 그래갖고 흥분할 일도 아니고, 그건 제가 없어도 그분들은 2번을 찍으실 분들이에요. 다만 제가 이런 호남을 다니고 혹시나 제 뒤에 있는 모두의 정청래 그런 문구를 보면서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민주당에 뭔가 있나 보다. 저희가 여러분들 아까 어떤 분이 우리가 거리 유세를 하는데 왜 아무도 없는 데서 거리 유세를 하야 되는데, 퇴근길에는요, 그 차 타고 그 차 앞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리 유세를 한 것이고, 그 7시 이후로는 어느 정도 퇴근이 끝나면 이제 식사로 하는 어떤 저녁에 동료들과 그 거리를 들어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무슨 뭐 만표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호남의 현재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제 방송을 보는 수천 명 그리고 수만 명의 이 호남의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게 돼요. 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제가 뭐라고 저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분들 반갑 그래요. 다니다가 투표 못해갖고 안쓰러운 분들을 투표해주는 거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참 어떻게 운 좋게 저희가 발견하는 거지만, 이 방송을 보고 우리 호남, 광주, 호남 인구 중에 그러니까 서울 인구 중에 호남 그 분들이 인구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분들이 내 고향에다가 전화하게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제 방송을 보는 서울 분들이, 서울에 사시는 호남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아따, 지금 너 광주 지금 선거했냐? 누구 찍었냐? 뭐? 정청래 찍어야지, 이 새끼야. 그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나도 빨리 밥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개총수를 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그렇게 뭐, 완전 하바리는 아니잖아요. 김어준 총수 같이 메이저는 아니래도, 어디 가면 그래도 스타트업 하면 이름은 알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 그냥 시민들 같이 피켓 들고 춤추고 그런 이유가,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뒤에서 팔짱 끼고 옆구리에,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너무 고생하는데 같이 춤추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니 내가 좋아하는 시사타파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나도 전화라도 한 통 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바라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걸 바라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무슨 호남을 다니면서 몇천 표를 득표를 하고 그거 없어요. 그거는 제가 호남에서 2박 3일 동안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호남 투표니까 호남이고 내일은 서울 가고 서울 또 낮에 밭가리를 인구가 1000만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권리당원 30만 원을 명이 누군지도 몰라서 차라리 낮부터 방송을 켜서 서울의 지인 내가 가입시킨 권리당원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 되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식구들부터 밭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개총수님의 의리에 더 감동했기에 구독자 수 많이 늘어날 거가 의리 때문에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를 비판하고 저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호불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저를 10년 전에 아셨던 분들이나 최근에 저를 아셨던 분들 저는 10년 전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고요. 10년 전에도 저의 성향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변했던 거예요. 돈탐사나 이런 방송이 생겨갖고 그 사람들이 더 대단해 보여서 살짝 그쪽으로 갔다가 내가 돈탐사에 빠져 있을 때 그놈들이 개총수가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나쁜 놈인 줄 알았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제가 누구 정치적인 저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저는 이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했었지 제가 변한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한테 속았다, 이 방송한테도 속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쳐갖고 유튜브 안 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돌아왔는데 어머 내가 다시 돌아왔던 그 자리가 시사타파가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라고 너 채팅하지 마.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아이디는 미단기인데 채팅하는 꼬라지가 귀때기가 뒤통수에 붙어 있는지 내가 니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채팅하지 마. 아이디는 미단기인데 귀때기가 뒤통수에 붙어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솔직히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나는 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거룩한 계보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 진짜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호남의 선거가 지나가고 있고 서울의 투표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표 차이 얼마나 하죠? 3,000표밖에 안 나요. 3,000표는요, 띡딱 하면 그냥 역전이에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가산점도 있고. 지금 다 이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는 박찬대가 되든 정청래가 되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정청래 후보 쪽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를 좋아해서 정청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좋네요. 민주주의 우리가 피 흘려 정말 피땀 흘려 만들어온 이 민주주의가 그리고 민주당이 그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이자 집약체 같은 민주당이 근본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후보에 대한 호불호,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민주당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투표에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그래서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건지를 이걸 잘 읽어내지 못한다면
단합 통합 막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합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소를 해줘야 사람들이 함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도 잘한 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그 홍보해야 하고, 그러나 이건 아니다, 민심이 예.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럼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네. 목소리를 내면 너 반명이지, 너 그렇게 불손해, 그렇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대단히 폭력적이잖아요, 네, 사실. 네. 뭐 얘기를 못 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누가 붙겠어요, 주변이. 그게 아까 당내 민주주의도 있지만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나 정부를 향해서 10가지 중에 8가지, 9가지는 잘하는데 한두 가지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토양을 깔아줘야 하는데 그런 목소리를 못 내게 한다? 그럼 이게 터지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민주주의 가치, 정신에 대해서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확실히 국회 밖으로 나와 보니까 왜 당원들이 그 가치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는지가 이제 느껴져요. 사실 그 안에 있을 때는 이 보좌진이 국회 안에서 무언가를 바꾼다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냥 뭐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뭐 의원님을 서포트하는 건 있는데 민주당이 가끔 똥볼 짤 때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보좌진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저는 그런 체념적인 것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제가 모시는 의원님이 뭐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거나 당대표 후보로 나가는 게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밖으로 나와 보니까 오히려 체념보다는 당원들과 이렇게 함께 목소리 내면 바꿀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오히려 더 그런 희망적인 것들이 조금 느껴지면서 되게 파이팅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 오늘 좀 이루어진 일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얘기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정청래 후보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9시 40분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우리 이현 과장님 좀 소개해 주실까요? 핵심 메시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오늘 당대표 토론회 말씀하시는 거 대표님? 아니. 오전 기자회견. 오전 기자회견에서요. 예. 네,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제일 눈에 들어왔던 거. 네,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건 총 3가지입니다. 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대통합, 그리고 개혁 정체성을 재건하겠다, 그리고 효능감 있는 당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3개를 주제로 네,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눈에 들어온 거는 대통령 지지율 지금보다 10% 올려야 한다. 뭐 네, 당연한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 올리려면 누가 적임자인가, 본인이 적임자다. 정청래 대표는 왜 핵심 지지층이 지금 마음이 식어져 있는 것이, 열정이 떨어져 있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 약화의 핵심 요인이다. 그들부터 적극적으로 뛸 수 있게끔 하려면 당대표의 정청래가 되는 것으로부터, 야, 민주당이 제대로 또 바뀌겠네, 민주주의가 회복되겠네 라는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서 대통령 지지율이 5% 올리고 또 한 3개월 일 잘하다 보면 5% 더 올려서 10% 올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정청래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눈에 들어온 거는 나머지 얘기들이야 대충 있는데 그 52시간 문제 네. 있잖아요. 그거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반도체 특구. 반도체 특구 예외 조항을 둬야지 않냐, 뭐 네. 이런 기업에서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네. 안 된다. 세수도 이제 풍부하게 확보되는데, 그리고 AI 시대 일자리 자꾸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더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진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은 그 산업통상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중국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에서는 근데 그 중국에서도 이미 불법이거든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주 6일, 그러니까 996.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관훈 토론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산업통상부 장관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은 반대하고 있지만 근데 저는 뭔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다. 중국의 IT라든가 R&D가 지금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 거는요, 이 장시간 노동 때문이 아니고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R&D에. 그렇죠. 진짜 엄청나게 인센티브 주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짧은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지금 우리는 중국처럼 가려면은 엄청난 투자, 엄청난 또 그 R&D 이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거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정도 되면은 그 사람들이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중국에서 진짜 그 공부하고 박사까지 하고 왔다가 이제 국내로 들어온 지인이 한 명 있거든요. 그렇게 인센티브라든가 지원을 하면
하지 말래도 일을 한대요, 그 사람들은. 근데 뭔가 지금 선후 관계가 완전히 잘못됐다 지금. 아니 그리고요 저게 이제 예외 조항 더 장시간 노동을 하면 기존 노조원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죠. 지금 가뜩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이 반발 심리가 있는데 시간까지 늘린다 하면 이 설득이 되겠어요?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너무 그렇죠.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정청래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봤고요. 일단 그 얘기가 좀 눈에 들어왔고 또 뭐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만 총선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했고 그 얘기를 했어요. 총선 공천 개혁을 하는데 호남은 혁신 공천 확실히 하겠다. 물갈이 하겠다는 네. 의지를 피력했고요. 신진 인사 등용하고 남녀 비율을 5대5로 그리고 2030 세대위원회와 4050 세대위원회 신설하고 의총은 실시간 생중계 하겠다.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5.18 기념관 건립 지원, 뭐 지방 분권 강화, 지방선거 공약 이행, 원외 지원자, 원외 지역위원장 지원 뭐 이런 내용들 얘기를 했고 언론개혁 얘기, 그 다음에 사법개혁 얘기, 검찰개혁 나머지 그 과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됐을 때 재임을 했을 때 연임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저기 오늘도 뭐 그 여론조사 하나 발표됐는데 비슷해요. 지금 뭐 여론조사 꽃이나 리얼미터나 네. 오늘 발표된 스트레이트 뉴스나 ARS 조사를 했을 때 40% 중반 뭐 초반 이렇게 나오는데 부정평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일관성 있게. 오늘 나온 스트레이트 뉴스도 대통령 지지율이 42.9. 너무 낮아졌어요. 부정평가 54니까 이게 좀 사실 1년 좀 지났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다시 심기일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한 뭐랄까요 저기 꼼꼼하게 좀 챙기고 있고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이 잘 뒷받침하면서 당은 당대로 개혁 과제를 하면서 정부 입법 과제는 잘 뒷받침하고 한마음 한 팀으로 가면 돼요. 그러려면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흉금없이 다 털어놓으면서 뭔가 좀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다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뭔가 뭐 언론에서 그 뭐 기사로 조기 레임덕 이런 표현들까지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표현들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정청래 후보가 이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 이제 5% 그다음에 10%까지 이제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막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과 예를 들어 이제 공개 오찬을 했을 때 그때 이 두 사람이 같이 걸으면서 산책하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서로 뭐 포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때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다시 우리가 원팀으로 되고 있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크게 들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난 첫 메시지는 약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판단 유보층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일부는 있을 텐데 네. 그래 대통령을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 올려야지. 근데 본인이 봤을 때도 김민석이 나올까 정청래 나올까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정청래 첫 메시지는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는 상당히 의미 있었다 선거 막판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경공의 김민석 후보 그리고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들 나왔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김민석 후보 나온 거를 풀로는 못 보고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봤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인터뷰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추가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인터뷰라고 하는 게 핑퐁 핑퐁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원래 김어준 총수가 그게 장점인데 장점인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툭 약간 봐주는 느낌이야. 저는 하여튼 제 개인적인 느낌은 좀 네. 그랬습니다. 네. 네. 저는 좀 김민석 후보한테 좀 아쉬웠던 게 자기가 돼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 확신을 차서 얘기했는데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오를 수 있다. 이런 게 그냥 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되면 올라간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을 확보해야지만이 국정 동력이 생기고 총선 대선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정말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이 하나 좀 아쉬웠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 당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그게 없죠. 이거에 대해서 다 답이 없어요. 통합 그냥. 단합은 얘기 많이 하는데 단어는 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할 건데요라고 물어보면 이런 걸 할 거야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잘 하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 대답에서 어떻게가 그게- 없었네. 예, 어떻게가. 그게 좀 아쉽. 그러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오래 안 남는 거야. 딱 꽂히는 몇 가지가 딱 있어야 하는데 못 들었던 거. 과거에 이야기했던 패턴 논조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신 그게 거잖아요. 이제 기자들로 얘기하면 문장은 뭔가 멋지게 쓰려고 했는데 팩트는 없는 거죠. 이게 쓸 게 별로 없는 거지 야마가. 예. 야마가 좀 그런 느낌이고. 저는 오늘 보면서 네. 아니 정청래는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정 후보가 되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질 거다. 근데 도대체 뭐가 더 어려워진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저는 사실 지난 1년이 그렇게 풍요로웠거든요. 왜냐면 코스피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래도 내란 청산 뭐 저기 그쵸,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 노력을 했고. 네, 그 매주 이 검찰 특검 개혁도 결과가 그렇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만큼 풍요로웠던 시기가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모든 말이 갖다 붙이는 게 너무 견강부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리고 계속 뭐 내후외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내후외환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왜 자꾸 김민석 후보는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최고위원 오늘 인터뷰에 기억 남는 거 혹시 있습니까?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인터뷰를 제대로 못 봐서. 의원은 약간 울라고 정청래 찍어달라고 하면서 자기 찍어달라는 얘기는 안 했죠. 정청래 찍어달라고 그러면서 울라고 그래서 되게 절실하구나. 이게 이제 그 지지자들이 느끼는 그 절실함을 최민희 의원도 좀 느끼고 있나? 뭐 이런 그런 것 생각을 같아요. 해봤거든요. 약간 기회주의자를 리더로 모실 수는 없다. 그런 메시지 오늘 한 건 아니면 그 전에 했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맥락에 비춰보면 이해는 좀 됩니다.